아, 예, 안녕하십니까. 신영전이고요. 이번 이 주제는 두 가지, 두 번 정도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연구 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 학위 과정 강의에서도 특강 형식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주제들, 또 제가 그래서 연구해왔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제가 왜 그런 연구들을 해왔는지, 그래서 그 결론이 현재까지 잠정적이긴 하지만,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제가 맺고 있는 결론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기회였는데,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제목은 내가 마주친 경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이번 강의는 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가 좀 설명돼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도 하고 그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지난 30년 동안 30년까지 안 될까요? 20여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또 고민했던 것, 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얘기들을 좀 간략히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 보건학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 전문이고요. 건강정책학회가 제 정체성하고 제일 가까운 학회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이제 예방의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또 히스토리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에 공적 시간 중에 중요했던 사건들은 소위 예전에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했던 시민단체의 연속선상에 있는 건강연대라는 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위원장을 한 4년 정도 했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가졌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정부 쪽하고는 글쎄 정부랑 한 15년 전부터 정부랑 좀 비판적인 포지션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부랑은 많은 일을 안 했죠. 예전에는 보건복지부랑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랬지만 안 그랬고 굳이 이제 정부랑 일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통일부 자문 쪽에서는 좀 지금까지도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거의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의학을 했고 또 보건학을 했기 때문에 health라는 단어는 뭐 제 화두라서 주어진 숙제 같은 거고 그동안은 이 마이너리티 쪽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에 집중했던 이유는 제가 대단한 뭐 휴머니스트라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 시공간적인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더 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이제 politics인데요. politics의 매력을 가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 이제 건강정치학이라는 과목도 개설을 했지만 이젠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쓸 땐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건강정치학이라 불리울 만한 컨텐츠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쓰는 걸 조심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쓰기 시작해서 과목 개설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엔 젊은 학자들 중에서 용감하게 그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폴리틱스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뭐 당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정책을 이 정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경우에 사실은 정책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정책도 그것이 결국 이제 정치적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고난행군 90년대 말에 뭐 3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을 때도 사실은 그 쌀은 북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3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줘야 된다, 또는 그게 인도주의적이다, 이런 소위 내용이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폴리틱스의 문제였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폴리틱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폴리틱스를 제 키워드의 하나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로베르토 웅거가 얘기한 폴리틱스의 정의에 있어서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이다, 이 표현도 아주 그런 면에서 이제 좋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너무 제 얘기로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서 별로 저한테 관심도 없으신 분인데 짧게 줄이고요. 뭐 들어가는 말은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경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 하다가 처음 얘기가 네페르티티와 스피노자로 뽑았습니다. 이 네페르티티는요, 그 의미는 뭐 new woman, 이렇게 new woman 이렇게 돼서 새로운 여인 뭐 이런 뜻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죠. 굳이 얘기하면 여왕이었고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의 장모였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이거 제가 제 방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베를린에 갔을 때 그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죠. 이집트에서 막 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기념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일신을, 이집트가 보통 기본적으로 그 다신교잖아요. 다신교인데 이 네페르티티가 들어오면서 그 유일신 사상을 이집트에 전파시키고 유일신만 믿게 했던 유일신교의 뭐 창시자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뭐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신 사상을 만들어 낸 거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또 갑자기 하느냐 하는 얘기는, 유일신이라는 의미,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스피노자인데, 이 스피노자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살았는데, 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복장들을 다 했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 스피노자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문을 하면서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천사들의 결의와 성인의 판결에 따라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제명하고 영원히 추방한다. 잠잘 때나 깨었을 때나 저주를 받으라.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아라. 용서하지 말고 분노가 이자를 불타게 하라. 그 다음 누구와도 교제하지 말고 한 지붕에 살아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가 쓴 책을 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파문을 유대교로부터 당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스피노자는 신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유일신의 신도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파문을 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스피노자가 쓴 에티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순수한 속성으로 이어진 실체로 이해한다. 신을 부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분할되지 않는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피노자는 그 유일신이라는 스피노자의 의미는 전체라는 의미예요. 전체로서의 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전체이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이 동그라미가 무한히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을 때는 안이랑 밖이라는 개념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동그라미가 무한히 커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한히 이거보다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면 밖이 없는 거예요. 밖이 없으면 유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제가 생각하는 한 경계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유일신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유일신 사상은 이런 거죠. 동그라미 이렇게 작게 그리고 요 신만이 유일하고 요 신은 이제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유일신 사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또 그런 걸 주장했다는 이유로 스피노자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 또는 뭐 종교적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학자로서 지향했던 그 진리, 학자가 지향하는 진리 역시 전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또는 무한하다, 그런 의미에 저는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스피노자의 생각을 저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모노시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그 다음 바운더리리스니스랑 저는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은 이 경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니까. 전체는 바깥이 없다는 얘기는 경계가 없다는 의미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의 진리 또는 신의 개념은 스피노자가 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truth is the whole,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다라는 헤겔의 명제를 기본적으로 제 사고의 명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이 스피노자의 묘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피노자 묘지는 그 헤이그에 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갔었다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교회 뒷마당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안 찾죠. 예. 제가 오랜만에 찾아갔었습니다. 자, 질병과 경감과 질병의 경계는 우리 보건학 박사를 하거나 뭐 의학을 하거나 보건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 보건학이나 의학은 결국 그러니까 질병을 안 생기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전문성이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차례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느꼈겠지만, 그런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쓴 이제 칼럼이 건강은 없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 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적어도 인식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전 한반도에 건강은 없었다. 그런 단어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병, 장수, 양생 등의 단어가 사용됐지만, 지금은 이들은 지금 우리가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이제 의미가 달랐다.
건강이란 단어는 19세기 중반 네덜란드 의학을 일본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가타 고안 등 일본 난학자, 네덜란드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강은 일본 의학계의 서양의학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채 200년도 안 된 근대적 발명품이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건강을 영어의 health, 독일의 Gesundheit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은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다. 완전히 온전한 상태라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사회적 온전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의지만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불완전하게 살다 종국에는 죽는다. 그런 점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불완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완벽함에 대한 지향은 우생학적 강박과 깊은 친화성을 가지며 인류 모두를 완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을 가진 자로 만든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질병 장애를 가진 이들을 차별하고 낙인 찍는다는 거죠. 완벽함을 지향하는 것은 완벽함을 지향하는 건강은 신화일 뿐이다. 그런 신화가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사회다. 한국 메뉴마다, 식당 메뉴마다 그 음식이 심장에 좋으니 간장에 좋으니 하는 설명이 붙어 있고, 목욕탕마다에도 혈압이 좋으니 당뇨병에 좋으니 하는 설명이 빠지지 않고요. 완벽한 얼굴과 몸매로 변신하라는 광고가 지하철 칸을 가득 메우고 있고, 성형외과술이 가장 성황을 이루는 것도 한국이다. 최근에 유전자 다이어트, 좋은 유전자아기 만들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현란한 광고로 우리 영혼을 침식시키고 있는 소위 완벽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생론의 현대적 발현일 뿐이다.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병적인 현상이며 무너짐이 예정되어 있는 바벨탑 쌓기다. 건강이란 말이 범람하고 건강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나약해지고 아프다. 이른바 건강의 패러독스다. 영리적 의료산업은 매일 새로운 질병명을 양산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럴수록 내 건강검진 결과지에 써지는 병명 수도 함께 늘어나고 의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연평균 6.8%의 의료비 지출률과 가장 높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건강한 신체의 추구는 과거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의명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뒤를 밀어주는 의료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주요 병원체는 건강한 신체를 추구하는 그 자체이며, 의료산업은 병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완전히 다시 구성하고 있다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반 일리치의 예언적 설명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 그런 얘기하고요. 이걸 다 하려면 한이 없겠죠. 그래서 또 뒤에 좀 건너뛰면 여기입니다. 개인과 인류의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든 것이 아니라 늙은 것이다라는 의학박사 구트의 말도 의미가 있고, 완벽한 건강을 추정할 때 질병은, 장애는, 늙음은 부담으로 전락하고 인간은 초라해지며 마침내 죽음으로써 모두 실패자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적 당위는 완벽한 건강이나 질병과 장애의 박멸이 아니라 본질적 불완전성과 함께 온전하기 위한 존재들의 끝없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건강과 질병을 마치 어떤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건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고, 건강은 좋은 거고 질병은 나쁜 거고, 이제 이런 개념들로 구별하는 것이 소위
보건학 전문가의 전문성이고 우리는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이런 식의 구별은 결국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거니까 건강한 사람은 훌륭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거라는 그런 생각, 논리적 비약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생론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경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나쁜 바이러스 없다 시리즈, 제가 썼던 없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없다라는 시리즈를 쓴 이유는 기존의 개념을 좀 뒤집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가 없다 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경계 위주로 얘기하자면 바이러스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바이러스와 인간이란 존재를 사실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따지고 보면. 그리고 박쥐와 바이러스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깊은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깊은 동굴 속에서 그냥 수백만 년을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생태 파괴를 막 하면서 그 깊은 동굴까지 찾아간 거죠. 그럼으로써 과거에 접촉되지 않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모두 죽이는 것도 불가능해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으니까. 그 증식과 변이 속도를 보면 인간은 애초 바이러스에 상대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수없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을 다 제거하면 우리 몸은 뱀의 허물 같은 것만 남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바이러스나 미생물과 우리를 사실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이제 평화로운 공생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자연계의 공생과 관계가 반드시 이 평화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공생을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무자비한 생태 파괴, 공장식 사육장, 양식장, 항생제 퍼붓기를 중단해야 되고 불필요한 항생제 주사를 그만 놔야 하고 세균전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 기생과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이라는 것이 결국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뭐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그 기생충에도 기생이거든요. 그게 기생. 그래서 하여튼 보다 생태 친화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환경 오염을 막고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가능성 여부가 사실은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가고요. 정작 가해자는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대부분 또는 이 영리 목적으로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제 파괴하는 사람들, 대기업들 이런 데가 더 근원적인 원인인데 우린 자꾸 나쁜 바이러스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경계 얘기로 얘기하자면 미생물과 우리를 구별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경계라는 것이 사실상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고 생각의 경계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 평화로운 공생을 오히려 박멸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을까가 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태 파괴 문제가 보건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주제이자 인류 생존의 굉장히 핵심적 주제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확신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미생물이 다르다고 보는 것도 결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러한 생각은 그동안 그 유전자 우생화 파시즘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우생이라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 논문을 2개 정도 썼고요. 그리고 일본의 우생 사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일본 책도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어 잘 못하는데 우리 한 사람 꼬셔서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우생협회가 있었어요. 우생협회가 1938년인가요? 1938년경에 우생협회를 만듭니다. 누가 만드느냐? 그 이갑수라는 의사가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장은 윤치호라고, 그 사람은 의사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귀족이었죠. 귀족.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친일파 대북격이 되는 윤치호라는 인물이 대장으로 세웠고요. 우리가 아는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우생협회 발기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많이 있고 자연과학한 사람도 많지만 여기 여운형 같은 경우는 좌파 정치인이기도 하고 유학겸 조만식, 주요한, 최두선, 여러분 김성수 우리 저기 고려대학교 만든 그 다음에 장택상, 최린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 무슨 다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만큼 이게 그 당시로서는 잘 나가는 사상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갑수라는 인물이고, 의과대학을 나왔고 경성의전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자마자 최초로 보건부 차관도 했던 그 인물입니다. 바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갑수. 이갑수가 우생협회를 만들고 우생사상을 강조해서 사실상 예방의학, 보건학의 아버지격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보건학에. 그런데 그 사촌 아저씨가 이승만이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승만이 롤모델이었고, 또 이게 이승만은 영친왕 계열의 이 전주이셔서 이 왕족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우월한 유전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더욱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 이갑수에 대해서 쓴 것, 또 우리나라 우생협회에 대해서 쓴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얘기로 돌아와 보면 우월한 생은 없다라는 게 이제 우생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없다 시리즈지만 우생이라는 게 더 우월한 생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등생, 우등상, 우열방, 우등열차, 우량품종, 의량주, 좋은 나쁜 유전자 이런 것들의 단어가 전 틀렸다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우월하다라고 보는 관점, 그게 맞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우월한 건가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성격이 아주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등생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가 맞을까? 우등열차는 빨리 가겠죠. 그 다음에 칸도 넓고 비싸고, 그러면 우월한 거냐 우수한 거냐? 무궁화를 열차를 타는 거는 저열한 거냐? 무궁화 열차가 때로는 더 낭만적일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가는 거가 더 멋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월하다는 말을 너무 우리가 남용하고 있고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전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본 유전학회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현성과 잠성, 현성은 이제 드러낸다는 뜻이고 잠성은 숨겨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걸 우성, 형질이 드러나는 걸 우성, 형질이 숨는 거를 열성이라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우성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남은 건 우월한 거다. 이런 관점들, 결국 우생학을 서포트하는 개념이라서 일본에서는 과학적 용어조차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월한 생은 없다. 그게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에이시안이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다 그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는 개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개념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의 우열은 없다. 만유영정이라는 신화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조차 지극히 우연의 산물이고, 생존 능력으로 따지면 바퀴벌레는 3억 5천만 년을 지구에 살았고 1.5mm의 이 물곰은 영하 173도에서도 살 수 있고 영상 151도에서도 살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넘었죠. 그렇다고 그들을 더 우월하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 모든 존재의 우열을 매기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우리 몸은 딱히 뭐 할 일 없는 존재하는 뼈들이 수없이 많고 망막은 거꾸로 달려 있고 뭐 유전체의 내용물의 대부분도 쓸모가 없고 뭐 그 미래의 지구에 완전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면 그건 아마 인간이 아닐 거고 뭐 AI겠죠. 우생론 스스로는 우생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파멸적 논리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스포지토의 주장을 갖고 오는데 인간의 취약성, 개방성, 유한성 같은 개인적, 집합적, 신체의 구성적 특징을 퇴치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 토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에스포지토의 주장은 이탈리아 학자거든요. 멸종을 향해 가는 우생세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구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하도록 이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사역학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봤었던 동영상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죠. I'm proud to be English, but my family has served and we defend this country and we've been to war for this country. I'm really patriotic about Bangladesh. Well, I am 100% Islamic, yeah, definitely. This is a Kurdish wedding with my mum in this traditional Kurdish cloth. We're just proud black, so that's it. Yeah, I think we are probably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f I'm honest. Think about other countries and other nationalities in the world. Are there any that you don't feel you get on with well, you won't like particularly? Germany, yeah, I'm not a fan of Germans. Particularly India and Pakistan, probably because of the whole, the conflict. Because I have this side of me that's like, that hates Turkish people. Not people, but the government. But French. No. I'm more important than you. I don't know you, but in my opinion, I am strong and I am more important than a lot of people. How do you feel about taking a journey based on your DNA?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So do you know how DNA works? So you can get half from mum and half from dad, so 50% from each of them, and they get 50% from their parents, and back and back and back. And all those little bits of your ancestor, they filter down to make you. I need you to spit in this tube for me. You spit up to the little black line. The story of you is in that tube. What's it going to tell me? It's going to be, oh yeah, you're French, and wait, your grandparents are French, and wait. 100% Bengali, solid Iraqi. I'm Cuban. You can tell me that I'm English. No, I told you.
I'm a little bit nervous, I have to say. So you're ready to find out your results? Will you read it out to us, please? Wow, look at me. Oh my god. Oh, wow. Shit. I didn't expect that. All of them. No. Caucasus? Which was Turkey? Yeah. Eastern Europe, Spain, Portugal, Italy, Greece. I'm 32% British. Great Britain, 5%. Can we 5% German? I'm Irish. Yeah. So I'm a Muslim Jew. Great Britain, 11%. He's always yourself one. Eastern Europe? Iceland has definitely moved closer to Europe now. I mean, we're going a bit far right now, but this should be compulsory.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In a way, we're all kind of cousins, in a broad sense. In a much more direct sense, you have a cousin in this room. Turn around and guess who it is. What? Yeah. What's that? Why don't you come down here and meet your cousin? I didn't know I did. This is like, my heart pounding right now. I swear to God. I'm chased from everywhere, whatever reason it is. I'm a real man of the world. 자, 그래서 우리가 인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열이라는 것도, 그런 경계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열등하다고 이제 간주됐던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잘 죽는 사람들인 거죠. 약해서. 그걸 열등하고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고, 취약계층들이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소위 취약계층, 그 취약성 속에서 인류의 생존의 열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바우만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퓨즈다. 이 얘기를 읽고,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마이너리티에 관심을 가졌을까? 마이너리티는 늘 당하고, 지고, 패배하고, 일찍 죽고,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제일 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희망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죽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그런 조건이 가능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좀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기의 시기에는 퓨즈처럼 가장 먼저 죽는 이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면 제일 먼저 붙는 편도이고,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아픈 시인이며, 마침내 인류 생존의 해법을 간직한 이들이다. 그래서인가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퓨즈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씨가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제 거기에 아픈 것이 중심이다라고 나오는 얘기가 있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 책에 얘기했듯이 저는 그걸 갖다 사람까지로 좀 확장시켜 보고 싶었고, 이번에 제가 15년 동안 썼던 칼럼들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때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택한 제목도 퓨즈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을 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얘기를 하면 책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의학, 제가 하는 사회의학, 좀 얘기를 좀 빨리 해보죠. 사회의학이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회의학은 의학만이 아니고요. 다른 예방의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공중보건학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학, 예방의학, 공중보건학은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그 생각의 줄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홀리즘을 가지고 있는 스피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피노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거기 모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이론론, 한마디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론론적인 관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거기 머테리얼리즘, 유물론이 있고요. 거기에 뭐 찰스 다윈이나 괴테, 그 다음에 에른스트 해켈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유제닉이라고 하는 갈턴 얘기하는 우생학도 사실은 이런 홀리즘의 전통에서 나온 한 줄기다. 그 다음에 이 파토널리스틱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공중보건학, 소위 보건 통치학으로서의 공중보건학.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피터 프랑크, 요한 프랑크의 이 통치 목적의 공중보건학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주류 보수 라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자로서는 루돌프 비효, 제가 좋아하는 진보적 공중보건학도 이제 학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더 레디칼한 사회주의적 공중보건학이라고 할 수 있는 셰마스코, 소련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한 셰마스코도 사실은 그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중보건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유생학자가 될 수도 있고, 소셜리스틱할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하여튼 그 근원에는 그런 관점들, 그러니까 모니즘이라는 것도 육체와 정신의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들이 이제 제 관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회학의 유명한 인물들은 살바도르 아엔데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게바라가 있죠. 체게바라가 한 1960년에 한 연설에 보면 질병을 싸우는 것은 강인한 육체를 만드는 것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것은 병약한 개체를 의사들의 기술로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총체적 작업을 통해서, 사회의 총체성을 통해서 강인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 소위 사회주의적 건강관, 이런 것들이 사회의학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공중보건학의 지향들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스 베스텐 회퍼 같은 사람은 이제 루돌프 비르효의 이제 제자인데, 그 제자의 제자가 아이엔데, 칠레의 아이엔데인 거고요. 또 그러니까 비르효가 막스 베스텐 회퍼가 제자고, 그 제자가 아엔데였던 거고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는 게 그 후시나미 아키라라는 일본의 제자가 있는데,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우리나라의 초대 병리학 회장을 한 윤일선, 서울대 총장도 하고 그랬던 윤일선 선생이 결국은
이렇게 비류호의 제자의 제자라서 우리 전통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회학, 제가 여러 번 특강도 했었는데, 일본의 사회학에는 이제 세 사람의 사회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시하라 오사무가 있고요. 데로카 기토가 있고, 쿠니사키 데이도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 처음엔 세 사람 다 이제 사회주의적 그 사상에서 사회학을 시작했지만, 이게 그 일본 여공의 현황, 여광의 건강 현황이죠. 특히 결핵. 이게 최초의 일본의 사회의학 또는 공중보건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시하라 오사무는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 때 거의 파시즘적 체제로 전환되거든요. 그때 이시하라 오사무는 침묵하죠. 동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테로카 기토는 그 파시즘 체제에 협력하죠. 국가에. 그리고 이 쿠니사키 데이도는 러시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 각기 다른 길을 걸었죠. 우리나라 사회학의 줄기도 양봉근, 최응석,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걸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 사람 생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튼튼한 몸을 짓고 건강한 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사회를 짓자라고 얘기하는 발언을 1930년대 이미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사회학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응석은 해방 직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 하다가 결국은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내과학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이 최응석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의학 계열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 앞서서 보여줬듯이 사회의학의 계열의 이 소위 진보적 사회의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루돌프 비리오가 있는데,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루돌프 비리오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의학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보면 원래 원 제목은 루돌프 비리오 자유주의 공중보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학, 공중보건학, 예방의학은 거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비리오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스승이 누군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전공에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전공의 아버지 격되는 사람이 루돌프 비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레디칼한 사회주의 공중보건의료 체계를 설계하고 15년 동안 소련 보건의료 체계를 만든 쉐마스코죠. 그 사람이 쓴 소련의 건강보장, 또 붉은 의료, 그것과 관련된 책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루돌프 비리오, 아까 얘기한 루돌프 비리오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죠. 루돌프 비리오. 루돌프 비리오의 묘지가 독일에 있는데, 독일 그 사람 묘지에 갔었습니다. 지난 안식년 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백인, 아리안, 철인, 남성, 우등생, 위너, 이성애자 이런 것들을 경계 안에 두고, 유색인, 유대인, 폐질자, 열등생, 루저, 여성, 동성애자를 바깥에 두는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가 다 하나의 경계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인종과 민족의 경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역사에서 사라진 용정의과대학인데, 이게 여러분 윤동주의 생애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만주, 간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간도 지역에 살았던 조선인들인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 대부분이었죠. 거기서 있었던 얘기가 있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졌죠. 그랬을 때 용정은 사실은 거기 조선족들이 대부분이었던 곳이에요. 중국 땅이었긴 하지만 그전에는 만주 땅이었고 만주는 일본의 괴뢰국이었죠. 사실상 일본의 땅이었고 그런데 해방이 됐고 일본이 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소련군이 진주하고 막 그러던 1945년, 46년에 거기에 조선인들 중심으로 조선족들 중심으로 해서 용정에 윤동주가 살았던 용정에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용정의과대학.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게 한 1년 반 정도 존재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고, 아까 양봉근이라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제가 양봉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정의과대학은 현재 중국의 역사에도 한국의 역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변의과대학에서도 용정의과대학을 자신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정의과대학이 존재했던 것조차도 거의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문미라생이랑 같이 해서 정리한 것들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건물 얘기예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처음에는 간도 일본 제국 총영사관으로 쓰이다가 그 다음 용정의과대학이 됐다가 중국 제1의과대학이 됐다가 의과대학 제1분교가 됐다가 그 다음 연변의과대학 전문학교가 됐다가 그 다음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 용정인민위원회로 쓰고 있다가 지금은 이런 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보면 지하 감옥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군이 이 중국 사람들을 막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장소인데, 다 같은 건물인데. 처음에는 간도, 일본의 그 간도, 일본 제국 총영사관으로 쓰이다가, 그거를 고발하는,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고, 용정의과대학으로 사용됐고, 나중에 연변의과대학으로 사용됐지만, 연변의과대학의 역사에서는 사라진, 이런 걸 보면서, 이 초대학장이었던 노기순이란 이 조선인이 있었죠. 조선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우리나라 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살고, 경성의전을 나오고, 의학교를 나왔군요. 의학교를 나오고, 그러다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만주로 목단강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용정의과대학 초대 학장이자 연변의과대학 초대 학장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동상도 있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의 딸을 제가 만났는데 이게 거진 마지막 슬라이드쯤 다가오고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노주자인데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적이 있었고 아버지는 조선 사람이었죠. 태어난 데가 어딘지 본인이 몰랐는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목단강으로 가서 살고 소련군이 진입했죠. 그리고 연변에 중국이 된 거죠. 그 땅이. 연변의학원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사실상 도망하듯이 도망 나와서 35년째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끝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나는 조선인입니다. 우린 북한 남한 그런 거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경계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많이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3시간 강의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있는데 정규창생이라고 이분이 그 책을 조기 역사, 용정의과대학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용정의과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쓴 이제 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연변고등의학교육원의 전과정을 몸소 경험하였다. 60여 년 세월이다. 저는 해방 전에 만주국 시기에 용정 개척의학원, 일본이 만든 개척의학원 교원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용정의과대학 건립에 참여했고, 국공내전 시기에 용정의과대학과 동북군정대학이 합병해서 동북군정대학의학원이 되었는데, 다시 중국의과대학 1분교가 되고, 다시 연변의학 전문학교를 만드는데 다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연변대학 의학부가 되었다. 이런 일에 본인이 다 참여한 거예요. 일본의 개척의학부터 조선인들의 용정의과대학, 그 다음에 중국의 군정대학, 이런 데 다 참여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하면,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게 중국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들이 연변의학 교육사업에 남기고 난 혁혁한 공로와 존경할 만한 분투의 일생을 회고해 봅니다. 그 중에 다수는 조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학과 의료사업에 불멸의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조선족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국 사람이란 뜻이죠. 중국 사람이고 소수민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용정의과대학이 만들어질 때 그는 조선족이 아니라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그랬고, 또 조선 국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국가를 불렀고 태극기를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 복잡한 역사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조선인의 간도라는 게 중간간자잖아요. 중간에 있는 섬이라는 건데, 이 간도인이라는 존재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이런 경계 속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죽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조선족, 지금의 조선족인 거죠. 과거에 연변 조선인인 거고, 명칭도 복잡하고 지금도 그렇죠.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그 네거티브한 관점들이 존재하잖아요. 마지막인데, 오늘도 행사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북한 얘기도 결국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12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이게 세계가 이 브룬 그란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우리 이종욱 사무총장 전에 했던 브룬 그란트의 말처럼, 우리는 미생물로 가득한 하나의 호수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실감하고 있죠. 그리고 말라리아, 그 다음에 돼지열병,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경이 없는 거죠, 감염병에는. 그래서 남북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사우스 코리아로 한정시킬 거냐, 이 한반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논리적이나 학문적으로는 이 코스모폴리탄적 지향이나 로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고요. 또 이 경계라는 것이 가지는 거가 대부분 주변부라는 얘기잖아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나 중요한 사상들은 여러 학문의 경계들이 충돌했을 때 이제 생겨났다는 이치로 가와치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결국 이 바운더리라는 거는, 모든 경계는 결국 의식의 경계일 뿐이다 라는 시인 이성복 시인의 말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결국 모든 경계는 의식의 경계일 뿐이죠.
그리고 나는 언저리를 사랑한다. 언저리에는 피멍이 맺혀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성복 시인의 글귀인데, 제가 마이너리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또는 마이너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 어떤 면에서 좀 그걸 사랑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 그런 것들에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언저리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가지는 저의 이러한 생각, 그리고 바운더리 리스니스, 그러니까 경계가 없음, 또 전체적 지향, 그런 것들이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연구의 길이기도 하고,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복원 사업을 하는 접근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걸어온 길,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라고 할 거냐, 너희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경계의 문제고, 그 다음에 모든 경계는 의식의 경계일 뿐이고,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저의 지향이자 접근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저의 지향과 저의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제가 패를 이렇게 내놨으니 이런 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여러분 몫이고요. 또 그거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고, 또는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를 더 정교히 해주는 그런 이제 동료 학자들이 돼줬으면 좋겠다. 논쟁도 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부족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